저는 50대 중반이 되던 해 처음으로 내 삶이 절반쯤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으로 다가왔어요.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고 어느 날 옆에 누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세계 여행 한번 가보자.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어요. 우리 나이에 배낭을 메고 낯선 나라를 떠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도 앞에 앉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고 여행 책자들이 거실 탁자 위에 하나둘 쌓여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꿈꾸는 것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줬는지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지키고 자식을 키웠죠. 감정을 나누는 것보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를 물어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물어봤다 해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 앞에 앉은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제가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시니어 부부에게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풍경.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부부는 그해 겨울 처음으로 함께 버킷리스트를 적어봤어요. 종이 2장을 꺼내서 각자 쓰고 나서 바꿔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겹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전혀 몰랐던 서로의 소망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아내는 프라하의 골목길을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젊었을 때 읽은 소설 속 배경이 프라하였는데 그 풍경을 언젠가 직접 보고 싶다고 수십 년을 마음에 담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꿈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느 나라를 먼저 갈 것인지, 얼마나 머물 것인지, 숙소는 어떤 곳으로 할 것인지를 의논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취향과 성격을 새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소도시를 좋아했고 저는 큰 도시의 박물관과 역사 유적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엔 의견이 충돌했지만 조율하는 과정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대화를 이제야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왜 이걸 진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첫 번째 여행지로 우리는 포르투갈을 선택했습니다. 물가가 비교적 낮고 치안이 안정적이며 날씨가 온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파도 음악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인 파도는 그리움과 슬픔을 노래하는데 아내는 그 선율이 우리 나이의 감성과 닮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나이의 감성. 그게 뭔지 저는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아내는 이미 그 감성의 언어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스본에 도착한 날 밤 우리는 오래된 골목에 있는 작은 파도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자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노래가 흐르는 동안 저도 무언가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살아온 시간의 무게, 지나간 것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느낌이랄까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여행의 진짜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시니어 커플에게 여행이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 속에 갇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 혹은 며느리와 사위. 하지만 낯선 도시에서는 그 역할들이 잠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이에요. 함께 길을 찾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잃고 함께 웃는 두 사람. 그 단순함 속에서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포르투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변화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가 늘었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예전보다 더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아내도 변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고 함께 생각해 보려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여행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선.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대가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낯선 곳에서 함께 낯설음을 헤쳐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행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돌아온 뒤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완벽한 계획보다 유연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첫 여행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루에 3곳 4곳을 돌아다니느라 다리가 아팠고 저녁이 되면 둘 다 지쳐서 대화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은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덜 보더라도 깊이 느끼자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원칙이었어요. 목적지는 일본 교토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사계절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했었고 저는 일본의 정원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방향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벚꽃이 지고 난 직후 사람들이 조금 빠진 시기를 골라 출발했습니다. 성수기를 피하는 것, 이것도 시니어 여행에서 배운 지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체력 소모가 크고 무엇보다 조용히 함께 걷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교토에 도착한 첫날 아침 우리는 숙소 근처 작은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관광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곳이었는데 새벽 이슬이 맺힌 돌계단 위로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아름답다고 느낄 여유가 없었을 것 같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여행은 속도였어요.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지금의 여행은 깊이입니다. 한 장면을 오래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그 느낌을 옆 사람과 나누는 것. 교토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걸었습니다. 아침 시장에는 그 도시의 진짜 생활이 담겨 있어요. 관광객이 아닌 그 동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인사를 나누고 두부 한 모를 사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들. 저는 그 풍경들이 좋았어요. 낯선 나라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 사는 모습이 어디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 든 부부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교토 외곽의 작은 료칸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다미 방에 앉아 창밖으로 대나무 정원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과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몰랐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기쁜 의미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렸다는 의미인지. 아마도 둘 다였을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 몰랐다고.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된 여행을 하는 것 같다고. 시니어 커플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체력 관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무리를 해서 힘들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불안해지고 여행의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약속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이 약속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에게 약해 보이기 싫다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교토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걷기 힘들 것 같다고.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그 벤치에서 우리는 2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비둘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가끔 한마디씩 나누다가 다시 조용해지고. 그 시간이 교토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편안한 관계의 증거인 것 같아요. 여행에서 갈등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다퉜어요. 교토에서 나라로 이동하던 날 제가 기차 시간을 잘못 확인하는 바람에 1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화를 냈어요. 저도 처음엔 방어적으로 반응했죠. 그런데 낯선 역 안에서 서로 뾰로통한 얼굴로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동시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이러고 있나 싶어서요. 갈등이 빠르게 해소된 것은 공간이 낯설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집에서였다면 그 감정이 오래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으로 서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가 유일한 편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거든요. 나라에서 우리는 사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내가 사슴에게 먹이를 주다가 가방을 빼앗길 뻔했을 때 저도 모르게 아내 앞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나서야 제 무릎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 순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릎 괜찮냐고. 저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사슴이 더 빠르더라고. 그 짧은 순간 속에 30년이 넘는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래된 부부의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내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매일 밤 짧게 일기를 썼던 수첩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언젠가는 서로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여행하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난 뒤에 아내는 그 두려움이 줄었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함께 적고 낯선 곳을 함께 걸으면서 얻은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고 함께라면 괜찮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행을 앞두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목적지 때문이었어요. 저는 유럽 북쪽 노르웨이 피오르드를 가보고 싶었고 아내는 따뜻한 남쪽 그리스 산토리니를 원했습니다. 둘 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넘게 그 이야기가 식탁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어떤 날은 서로 말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산토리니를 그렇게 가고 싶은지.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흰 벽과 파란 지붕이 있는 그곳에서 석양을 보며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젊었을 때부터 꿈꿔온 장면이라고. 그리고 그 장면 속에 항상 저와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노르웨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피오르드는 언제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수십 년을 마음속에 간직해온 그 장면을 함께 만들어주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니어 커플의 갈등은 대부분 취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려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 안에는 보통 오래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추억이거나 상처이거나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이거나.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갈등은 다툼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산토리니는 예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틀은 힘들었어요. 경사진 골목길이 많아서 무릎에 부담이 컸고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기 때문에 왔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더 밝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어색했나 봐요.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진짜로 어떠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사람이 많아서 정신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아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덜 걷는 코스로 다니자고 했어요. 그 대화가 이틀 동안 서로가 각자 혼자 감당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배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솔직하게 나눌 때 비로소 진짜 배려가 생깁니다. 셋째 날 저녁 우리는 이하 마을 끝자락의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자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애게 해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내는 와인잔을 들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풍경보다 아내의 표정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이 장면을 꿈꿔온 사람이 드디어 그 꿈 앞에 서 있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었지만 카메라를 꺼내는 대신 그냥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순간은 기록보다 기억이 더 오래 가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저는 무엇이 고맙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다 고맙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다 고맙다는 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쌓여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다 고마워.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석양을 봤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다른 시니어 커플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토리니에서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온 노부부를 만났어요. 여든이 가까운 나이였는데 남편이 보청기를 끼고 아내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좁은 골목을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걸어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저렇게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까? 아내도 그 노부부를 봤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내가 제 팔짱을 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만나는 다른 부부들은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기도 해요. 어떤 부부는 내내 따로 움직였고 어떤 부부는 작은 일에도 티격태격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부부인지를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지도요. 그리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한 번은 반드시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겠다고. 아이들도 친구들도 없이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을. 그것이 우리 관계를 살아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네 번째 여행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를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떠날지, 어떤 숙소에 묵을지. 처음에는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저는 평생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제 안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습관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혼자 조용히 알아보더니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작은 여행 계획서를 내밀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모로코였어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것도 낯설었고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것도 생소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계획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담겨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체력에 맞게 이동 거리를 조절했고 현지 음식이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내용도 있었어요. 제가 박물관과 역사 유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마라케시의 오래된 궁전들을 일정에 넣었더군요. 저를 위한 배려가 계획서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를 다 읽고 나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상대가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저는 그 순간 아내에게 제대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고맙다고. 아내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 도착한 순간부터 감각이 압도됐습니다. 색깔, 소리, 냄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좁은 골목 메디나 안에서 저는 금방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길을 잃은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잃었으니까요. 우리는 지도를 들고 좁은 골목을 헤매다가 우연히 작은 광장을 발견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쪽 구석에서 노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앉아 민트티를 한 잔씩 주문했어요. 그 민트티가 제 인생에서 마신 차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지 생각해봤어요. 차 자체의 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다 찾아낸 장소에서 옆에 아내와 함께 앉아서 마셨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작은 것들의 맛은 상황이 만들어냅니다. 시니어가 되면 그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비싸고 좋은 것을 찾았지만 지금은 함께 있는 사람과 그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모로코에서 우리는 사하라 사막을 갔습니다. 아내의 계획서에 있던 일정이었어요. 낙타를 타고 모래 언덕을 넘는 것이 체력적으로 걱정됐지만 아내가 짧은 코스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모래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끝이 없는 모래의 물결,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하늘.
자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여기 와 있다는 게 믿어지냐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50대 중반의 두 사람이 사하라 사막 모래 언덕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젊었을 때라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를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서로에게 집중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광활한 사막 위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늦지 않았던 거예요. 모로코 여행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것은 따라가는 것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만나는 기쁨. 저는 평생 앞장서는 역할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뒤에서 따라가는 자리에 서보니 보이는 것들이 달랐어요. 앞에서 이끌 때는 길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따라갈 때는 주변이 더 잘 보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걷는지, 무엇을 보고 멈추는지, 어디서 기뻐하는지를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부부는 보통 역할이 고정되어 있어요. 늘 결정하는 사람과 늘 따르는 사람. 그 구조가 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역할을 바꿔보는 것이 관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상대가 이끌어가는 방향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경험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신뢰는 함께 늙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마라케시를 떠나는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여행은 당신이 완전히 계획해달라고. 그리고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이번에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위한 배려를 곳곳에 숨겨놓으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아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장면 앞에서 눈빛이 달라지는지를 이번 여행에서 더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것들을 담아서 아내가 계획서를 펼쳤을 때 놀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상대를 잘 아는 것이고 잘 안다는 것은 오래 관찰하고 오래 들어왔다는 증거니까요. 5번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 서점에 갔습니다. 아내 몰래 여행 책자를 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 나라의 책자를 뒤적이다가 결국 2권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안내서였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 로키 산맥 여행기였어요. 2권 모두 아내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2권을 사면서 확신이 있었어요. 아내가 좋아할 거라는 확신.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쌓인 것들이 그런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걷는 것을 좋아해요. 동네를 산책할 때도 늘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것에서 깊은 만족을 얻는 사람이기도 해요. 순례길은 그 2가지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전체 800km를 다 걷는 건 우리에게 무리였어요. 우리는 마지막 구간인 포르투갈 루트의 일부 약 100km 정도를 걷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천천히. 계획서를 만드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아내가 모로코 때 해준 것처럼 저도 곳곳에 배려를 숨겨 넣으려고 했어요. 하루 이동 거리를 아내의 체력에 맞게 조절했고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카페들을 미리 찾아놨습니다.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이 많이 피어있는 계절과 구간을 골랐고 저녁마다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작은 식당들도 메모해뒀어요. 그 계획서를 만드는 시간 동안 저는 자꾸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장면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할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꺼내기가 어색한 사람도 상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흘러나옵니다. 아내에게 계획서를 건넨 날 저녁 아내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어요. 읽다가 중간에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왜 우냐고 묻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해줬다는 게 감동이라고. 저는 그 말이 쑥스러워서 괜히 딴 데를 봤는데 사실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순례길을 걷는 첫날 우리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포르투갈 시골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처음 2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 자체에 집중했고 그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부부의 침묵은 어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있어도 각자의 생각 속에 머물 수 있는 편안함이에요.
젊은 연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들에게 침묵은 또 하나의 대화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내의 발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작은 물집이었지만 걷는 것이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배낭에서 응급처치 용품을 꺼내 아내의 발을 손질해줬습니다. 길가 돌 위에 앉아서 아내의 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천천히 처치하는 동안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런 걸 챙겨왔는지 몰랐다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로코 때 나를 챙겼던 것처럼 나도 이번엔 제대로 챙기고 싶었다고. 그 순간이 순례길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당도 아름다운 포도밭 풍경도 아니고 길가에 앉아 아내의 발을 손질하던 그 순간이요.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한 날 우리는 광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을 걸어온 사람들이 도착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였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함께였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부부였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이 길을 걸어왔겠지만 도착한 그 순간의 표정은 비슷했어요. 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비워진 듯한 고요함.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단순히 순례길을 완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모든 것들, 30년이 넘는 시간들, 아이를 키우고 서로를 견디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끝내 손을 잡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말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해냈어. 여행을 거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커플에게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보다 누구와 보느냐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해요.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하는 것, 힘들다고 할 때 먼저 쉬어가자고 말하는 것, 상대의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함께 다닌 여행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라고. 젊었을 때는 넓게 살았습니다.